한국의 기적은 여기서 끝난다. 30년 전 한국에 사망 선고를 내린 문장입니다. 그런데 그 문장을 쓴 IMF 국장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워싱턴 IMF 총회 38개국 관료 412명 앞에서 그는 자신의 보고서를 철회했습니다. 200년간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경제학의 법칙. 도달한 나라는 반드시 멈춘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단 한 나라만 그 법칙을 부숴버렸습니다. 독일 석학은 거품이라 비웃었고 중국 교수는 기침 한 번이면 쓰러질 나라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90분 뒤 412명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운 건 한나라의 30년 전 약속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워싱턴 국제통화기금 본부 대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38개국에서 모인 재무관료와 중앙은행 인사, 그리고 이코노미스트까지 412명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날은 IMF 연차 총회의 마지막 특별 세션이었습니다. 강연 제목은 국가 성장의 종착점. 모두가 의례적인 은퇴 강연이라고 생각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슬라이드가 스크린에 떠오른 순간 장내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대한 화면에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여기서 끝난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영국 재무부 차관보가 옆자리를 돌아보며 속삭였어요. 저게 뭐지? 누가 쓴 문장이야? 저는 연단에 서서 그 412개의 시선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죠. 이 문장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무겁게 뛰는 것이 느껴졌어요. 접니다. 30년 전 제가 직접 쓴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장내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기침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죠.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문장을 철회하러 왔습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콜먼입니다. 국제통화기금에서 36년을 일했고 아시아 담당 국장으로 12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린 한국과의 구제금융협상에서 IMF 측 실무 총책임자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하루아침에 수많은 회사가 무너지고 국민들이 장롱 속 금반지를 들고 은행 앞에 줄을 서던 그 시절 말입니다. 저는 그 협상 테이블의 반대편에 앉아 있던 남자였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집도이였던 셈이죠.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환자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요.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사망 선고가 어떻게 박살났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 나라가 어떻게 200년간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경제학의 법칙을 부숴버렸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본 제가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은 진짜 한국이 아닙니다. 강연을 시작하자마자 객석 중앙에서 한 남자가 팔짱을 끼는 것이 보였습니다. 은백색 머리에 금태 안경, 독일에서 온 원로 경제학자 클라우스 베버였습니다. 유럽 경제학계의 살아있는 권위라 불리는 사람이죠. 그의 입가에 떠오른 것은 명백한 비웃음이었습니다. 그 옆줄에는 중국인민대학에서 온 왕미진 교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예 노트북을 덮어버렸어요.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맨 뒷줄, 출입문 근처의 구석 자리에 한동양인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정장에 단정한 얼굴, 명찰에는 박지원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한국에서 온 박사과정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30년 전 서울의 어느 회의실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 눈빛이었거든요.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해 겨울, 저는 워싱턴 본부에서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아시아의 한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즉시 협상팀을 꾸려서 서울로 날아가라. 그것이 제가 받은 지시의 전부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은 세 가지뿐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한 나라, 미국이 열어준 시장에 올라타 운 좋게 성장한 나라, 그리고 이제 그 운이 닿은 나라. 자료의 숫자들은 처참했습니다. 가용 외환보유고 39억 달러. 한 나라의 금고에 남은 돈이 고작 39억 달러였습니다.
당시 한국이 갚아야 할 단기 외채가 그 수십 배였으니 쉽게 말해 이미 부도가 난 회사나 다름없었죠. 서울에 도착한 첫날을 기억합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잿빛이었습니다. 12월에 칼바람이 불고 있었고 거리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숙인 채 걷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의 TV에서는 그날 무너진 기업들의 이름이 자막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협상은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우리 협상팀 8명과 한국 측 대표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준비해 온 조건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가혹한 조건들이었습니다. 금리를 올려라. 기업을 팔아라. 구조조정을 단행하라. 시장을 전부 개방하라. 한국 측 수석 대표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서류를 내려다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조건대로라면 수백만 명이 직장을 잃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돈을 빌리는 나라의 대가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오만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자였고 그들은 실패한 나라였으니까요. 협상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회의장으로 향하던 길에 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은행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예금을 빼려는 줄인 줄 알았습니다. 부도 직전의 나라에서는 흔한 풍경이니까요.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본 광경은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주머니, 손수건에 싼 꾸러미, 낡은 보석함. 그 안에 든 것은 금이었습니다. 결혼반지, 아이의 돌반지, 부모님이 물려주신 금비녀.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나라에 내놓기 위해 줄을 서 있었던 겁니다. 통역을 맡았던 직원이 설명해 줬습니다. 나라의 빚을 갚는데 보태겠다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으고 있다고요. 그렇게 모인 금이 결국 227톤에 달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본부에 보낼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감상적인 퍼포먼스에 불과함. 경제적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여러분, 저는 그 줄을 보고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결혼반지를 내놓는 국민이 어떤 국민인지, 그런 국민을 가진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저희 경제학에는 그것을 계산할 공식이 없었던 겁니다. 협상 마지막 날, 모든 서류의 서명이 끝났을 때였습니다. 한국 측 실무진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자였고 협상 내내 밤을 새웠는지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의례적인 인사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빚은 갚습니다. 전부 갚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테이블에 앉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 눈을 마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존심이군. 무너진 나라의 마지막 자존심.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47페이지짜리 보고서였죠.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조목조목 분석한 뒤 저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안에 중진국으로 추락할 것이다. 이 나라의 성장 모델은 수명을 다했다. 한국의 기적은 여기서 끝난다. 그 보고서는 본부 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 덕분에 승진했고 아시아 담당 국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한국에 사망 선고를 내린 대가로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국장 자리에서 수십 개 나라의 흥망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주제는 제 평생의 연구를 집대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는 선진국에 도달하면 왜 반드시 멈추는가? 여러분도 아시는 그 법칙 말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수렴 이론이라고 부르죠. 가난한 나라는 빠르게 성장하지만 선진국 문턱에 도달하는 순간 성장 곡선이 꺾입니다. 영국이 그랬고, 독일이 그랬고, 일본이 그랬습니다. 지난 200년간 산업화에 성공한 모든 나라가 예외 없이 이 법칙을 따랐습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어요. 저는 이 법칙을 최종 증명하기 위해 47개국의 200년치 성장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아름다울 정도로 일정한 패턴이 나옵니다. 가파르게 오르다가 문턱에서 완만해지고
결국 수평에 가까워지는 곡선. 마치 자연의 법칙처럼요. 그런데 말입니다. 데이터를 정리하던 어느 날 밤, 제 눈에 이상한 곡선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47개의 곡선 중 단 하나가 완전히 다른 모양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지점에서 완만해지기는커녕 오히려 각도가 더 가팔라지는 곡선. 도달한 순간 더 빨라지는 곡선이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그 곡선의 국가명을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데이터 입력 오류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곡선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을 새워 원자료를 전부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출처를 바꿔서 3번을 재검증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제가 사망 선고를 내렸던 그 나라가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더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6년 경력의 이코노미스트가 그래프 한 장 앞에서 손이 떨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곡선이 의미하는 바를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곡선이 진짜라면 200년간 인류가 믿어온 경제학의 법칙 하나가 무너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평생의 연구가, 제 47페이지짜리 보고서가, 제 출세의 근거가 전부 틀렸다는 뜻이기도 했죠. 저는 그 후 10년간 이 곡선 하나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과를 들고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객석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손을 든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섰습니다. 클라우스 베버였습니다. 콜먼 국장, 잠시 끼어들어도 되겠소. 허락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방금 굉장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말이오. 200년의 법칙이 무너졌다. 한국 때문에. 그는 들고 있던 자료를 테이블 위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장내에 울렸어요. 한국이 뭡니까? 미국이 안보를 떠받쳐주고, 미국이 시장을 열어주고, 일본의 기술을 베끼면서 큰 하청국가 아니오. 독일이 100년에 걸쳐 걸어온 길을 30년 만에 왔다고들 하는데 그게 성장입니까? 그건 거품이지. 장내 곳곳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베버는 그 웃음을 등에 업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국장께서는 은퇴를 앞두고 감상에 빠지신 것 같소. 데이터 오류 하나 가지고 200년 법칙을 부정하다니. 나는 30분 뒤에 진짜 강연이 있어서 말이오.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할지 고민이 되는군.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베버의 옆줄에 앉아있던 왕리진 교수가 덮어두었던 노트북을 톡톡 두드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일어서지도 않았습니다. 앉은 채로 천장을 보며 말했죠. 콜먼 국장님, 베이징에서는 한국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기침 한 번이면 쓰러지는 나라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시장 문을 닫으면 6개월 안에 무릎을 꿇는 나라요. 수출의 4분의 1을 우리한테 기대는 나라가 무슨 새로운 법칙입니까? 한국의 곡선이 가팔라졌다면 그건 중국이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탔기 때문이지요. 거인이 어깨를 한번 털면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런 나라를 새로운 법칙이라 부르시다니. 국장님도 늙으셨군요.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몇몇은 웃었고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412명 중 제 편은 단 한 명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연단에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시감이 들었죠. 베버의 저 비웃음, 왕리진의 저 오만함,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라고 생각했는데 떠올랐습니다. 30년 전에 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고쳐 잡았습니다. 그리고 맨 뒷줄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한국인 청년 박지원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롱이 쏟아지는 동안에도 그는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빚은 갚습니다. 전부 갚습니다. 30년 전 그 목소리가 귓가에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베버 박사, 30분 뒤 강연에는 늦지 않게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딱 하나만 보고 가시죠. 저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의 다음 슬라이드가 떠올랐습니다. 방금 거품이라고 하셨고 거인의 어깨라고 하셨는데 지금부터 보여드릴 숫자들은 거품도 어깨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들은 한국이 도달한 뒤에 만들어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장내의 웃음기가 조금씩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강연이 끝날 때쯤 두 분은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게 될 겁니다. 베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담하지 마시오, 콜먼. 장담합니다. 저도 한때 두 분과 똑같이 비웃었던 사람이라서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지금부터 90분 동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그 순간부터 412명이 앉아있던 그 거대한 회의장은 한 나라의 비밀이 해부되는 수술실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47개의 곡선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지난 200년간 산업화에 성공한 47개국의 성장 궤적입니다.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전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곡선들을 훑었습니다. 패턴이 보이실 겁니다. 가파르게 오르다가 선진국 문턱에서 꺾이고 수평으로 눕습니다. 47개국 중 46개국이 이 패턴을 따랐습니다. 예외 없이요. 우리는 이것을 법칙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46개의 곡선이 회색으로 흐려지고 단 하나의 곡선만 붉은색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47번째 곡선입니다. 붉은 곡선은 문턱에 도달한 지점에서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로 솟구쳤습니다. 마치 중력을 거부하는 것처럼요. 장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래프를 처음 보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죠. 하지만 베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콜먼, 그래프는 그리기 나름이요. 축을 조작하면 어떤 곡선이든 만들 수 있지. 통계 장난은 학부생들이나 속는 겁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베버 박사.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 데이터의 출처는 제가 아닙니다. 세계은행, OECD, 그리고 우리 IMF의 공식 통계입니다. 세 기관의 원자료를 각각 따로 그렸습니다. 보시죠. 세 개의 그래프가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출처가 다른 세 개의 그래프가 똑같은 모양의 붉은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축 조작이 가능하려면 세계은행과 OECD와 IMF가 공모를 해야 합니다. 박사님, 우리 세 기관이 한국을 위해 짜고 통계를 조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내 어딘가에서 짧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베버를 향한 웃음이었죠. 그의 미간이 꿈틀거렸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선진국 문턱을 넘은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20년간의 성장 데이터입니다. 같은 시기를 통과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일본은 문턱을 넘은 뒤 2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한국은 문턱을 넘은 뒤에 1인당 소득이 다시 2배가 됐습니다. 멈추기는커녕 한 번 더 도약한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30년 전 제가 협상하러 갔을 때 한국의 가용 외환보유고는 39억 달러였습니다. 지금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4,200억 달러가 넘습니다. 100배가 넘게 불어난 겁니다. 부도 직전이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채권국이 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객석 중간쯤에서 한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40대 후반, 짙은 갈색 머리의 여성이었죠. 명찰에는 소피아 로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IMF 조사국에서 15년을 일하다 지금은 유럽중앙은행에 있는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국장님, 질문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그 원자료, 조사국 데이터베이스의 장기 성장 시계열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 데이터베이스 검증 작업을 직접 했습니다. 7년 전에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죠. 그때 저도 그 곡선을 봤습니다. 한국 곡선이요. 저는 이상치라고 생각하고 각주 처리했습니다. 법칙에 안 맞으니까 뭔가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데이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제 전제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잠깐, 정말로 법칙 쪽이 틀린 거라면 어떡하죠?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외부인이 아니라 내부 검증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시 박사가 방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칙에 안 맞으면 데이터를 의심한다. 저도 그랬습니다. 10년 전 이 곡선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사흘 밤을 새워 데이터를 의심했습니다. 단 한 번도 법칙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 경제학자들의 병입니다. 베버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높아져 있었죠. 곡선 하나로 호들갑 떨지 마시오. 100번 양보해서 데이터가 맞다 칩시다. 그래서 그게 뭐란 말이오. 반도체 경기가 좋았겠지. 운이 좋아서 사이클을 잘 탔겠지. 운으로 만든 곡선은 운이 닿으면 꺾이는 법이오. 운이라. 저는 그 단어를 천천히 곱씹었습니다. 박사님, 운은 한 번입니다. 두 번이면 우연이고요. 그런데 같은 일이 30년간 모든 산업에서 반복되면 그건 운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지금부터 그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특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화면에 두 개의 단어를 띄웠습니다. 계량 특허, 원천 특허. 계량 특허는 남이 만든 기술을 다듬는 겁니다. 원천 특허는 세상에 없던 길을 여는 거죠. 후발국은 모두 계량 특허로 시작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거의 모든 나라가 거기서 멈춘다는 겁니다. 계량은 길이 보이지만 원천은 길이 없으니까요. 길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건 두렵고 비싸고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음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30년 전 한국의 특허 중 원천 기술 비율은 7%였습니다. 93%가 계량이었죠. 제 보고서에도 그렇게 적었습니다. 베끼는 나라, 따라가는 나라라고요. 그 시점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율이 몇 퍼센트가 됐을 것 같습니까? 저는 객석을 향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저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41%, 7%에서 41%가 됐습니다. 참고로 이 비율의 선진국 평균이 34%입니다. 따라가던 나라가 어느새 평균을 추월해서 길을 내는 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저는 또 하나의 숫자를 띄웠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이 숫자입니다.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 한국 5.2%, 세계 1위입니다. 미국이 3.5%, 일본이 3.3%, 베버 박사님의 독일이 3.1%입니다. 베버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자기 나라의 숫자가 비교 대상으로 박히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보통 나라가 부유해지면 이 비율은 정체되거나 줄어듭니다. 이미 충분히 잘 살게 됐으니 그만 써도 된다는 논리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잘 살게 될수록 이 비율을 더 높였습니다. 성공할수록 더 쏟아붓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경제학적으로 비합리적인 행동입니다. 저는 일부러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배운 경제학에서는요. 객석 앞쪽에서 누군가 볼펜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받아 적기를 멈추고 듣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서너 명 눈에 들어왔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온 부총재부, 싱가포르 재무부 국장. 분위기가 처음과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한국의 한 대기업 연구소 책임자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는 이미 자기 분야에서 세계 1위였어요. 그래서 물었죠. 이미 1위인데 왜 연구 인력을 더 뽑습니까? 유지만 하면 되잖습니까? 그의 대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1위는 유지하려는 순간 2위가 됩니다. 우리 목표는 1위를 지키는 게 아니라 2위가 추격을 포기할 만큼 격차를 벌리는 겁니다. 저는 되물었죠. 격차를 벌려서 뭘 합니까? 어차피 1위인데. 그러자 그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추격자가 포기하면 그때부터는 경쟁이 아니라 독주가 됩니다. 우리는 경쟁에서 이기려는 게 아니라 경쟁 자체를 끝내려는 겁니다. 저는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36년간 수많은 나라의 관료와 기업인을 만났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처음이었습니다. 도달이 목표가 아니라 도달한 뒤가 진짜 시작이라는 사고방식 말입니다. 그때 왕리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이크 없이도 들릴 만큼 큰 소리였죠. 기업인 한 명의 허세를 국가 분석이라고 내놓다니. 콜먼 국장님, 인터뷰 몇 개로 논문 쓰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듣자 하니 전부 한국 혼자 잘났다는 이야기인데 그 잘난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어미 새가 물어다 주는 먹이로 큰 새끼 새가 자기 날개로 난 줄 착각하는 격이지요. 모욕적인 비유였습니다. 객석 일부에서 불편한 기색이 스쳤지만 동조하는 웃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일어선 사람은 객석 두 번째 줄에 앉아 있던 동양인 신사였습니다. 은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예순을 바라보는 남자. 일본 재무성에서 30년을 일하고 지금은 도쿄의 정책연구원장으로 있는 다나카 히로시였습니다. 장내가 순간 긴장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드디어 일본이 나섰다. 한국 옆에서 그 성장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나라. 그리고 한국과 사사건건 비교당해 온 나라. 다나카가 어느 쪽 편에 설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어 보였죠. 베버의 입가에 여유가 돌아왔습니다. 지원군이 왔다고 생각한 겁니다. 다나카는 마이크를 건네받고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을 때 그의 첫 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콜먼 국장의 분석은 유감스럽게도 정확합니다. 베버의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왕리진의 손가락이 멈췄죠. 다나카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왜 유감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곡선의 의미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장 뼈저리게 이해한 나라가 바로 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40년 전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세계는 일본을 두려워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우리를 배우겠다고 도쿄로 몰려왔습니다. 반도체 세계 1위, 가전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전부 우리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도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순간부터 우리는 멈췄습니다. 콜먼 국장이 말한 그 법칙대로였습니다. 우리는 1위를 지키는데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내는 대신 가진 것을 관리했습니다. 실패할 수 있는 도전은 품위서에서 잘려나갔고 실패한 사람은 두 번 다시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은 그 30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실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잃어버린 30년. 그 단어를 그는 차마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장내의 모두가 머릿속으로 그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반도체 1위를 한국에 내줬습니다. 조선 1위를 한국에 내줬습니다. 디스플레이도 배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이 덤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환율 탓을 했습니다. 30년간 우리는 한국이 이긴 이유를 빼고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자조적인 말이었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다나카의 목소리에는 웃음을 허락하지 않는 무게가 있었거든요. 재작년에 제가 원장으로 있는 연구원에서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한일 산업 역전의 구조적 원인 분석. 3년이 걸렸고 양국 기업 200곳을 조사했습니다. 결론은 한 줄이었습니다. 그는 콜먼 쪽으로, 그러니까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본은 도달한 뒤에 지키려 했고 한국은 도달한 뒤에 다시 출발했다. 우리 연구원이 찾아낸 가장 상징적인 사례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국의 대표 기업이 똑같이 신기술 투자 기로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 이사회는 1년 4개월을 검토했습니다. 리스크 보고서만 11번을 다시 썼지요. 그리고 결론은 보류였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 기업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회장이 현장을 둘러보고 보름 만에 수십조 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우리 조사팀이 그 회사 임원에게 물었습니다. 실패하면 어쩌려고 그렇게 빨리 결정합니까? 그 임원의 대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하면 거기서 배워서 다시 합니다. 그런데 검토만 하다 때를 놓치면 배울 것도 없이 끝납니다. 다나카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고쳐 잡았습니다. 왕 교수께서 아까 한국을 어미 새가 키운 새끼 새라고 하셨지요. 저희도 30년 전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키웠다. 일본 없이는 나사 하나 못 만든다. 그렇게 비웃는 동안 새끼 새는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갔습니다. 교수님, 저는 그 비웃음의 대가를 30년치 국가 통계로 치른 나라에서 왔습니다. 같은 청구서를 받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장내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숙적이 한국을 변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숙적이 자기 패배의 해부도를 직접 들고 나와서 한국이 옳았다는 증거로 제출한 겁니다. 이보다 강력한 증언은 세상에 없습니다. 왕리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베버는 테이블 위에 자료를 내려다본 채 미동도 없었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이제 객석의 절반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나카에게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나카 원장께서 제 강연의 결론 절반을 대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머지 절반을 말씀드리죠. 도달한 뒤에 다시 출발한 나라가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에 대해서요. 여러분, 세계 경제에서 진짜 권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객석을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돈일까요? 기술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진짜 권력은 규칙입니다. 국제 표준 말입니다. 어떤 기술이 국제 표준이 되면 전 세계가 그 기술의 문법을 따라야 합니다. 표준을 만드는 나라는 게임의 규칙을 쓰는 나라고 나머지는 그 규칙 안에서 뛰는 선수일 뿐입니다. 지난 100년간 이 규칙은 미국과 유럽과 일본이 썼습니다. 한국은 어땠을까요? 30년 전 한국이 주도한 국제 표준은 12건이었습니다. 412명이 모인 이 회의장에서 12건입니다.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규칙을 따르기만 하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지금은 187건입니다. 15배가 됐습니다. 차세대 통신, 2차 전지, 전기차 충전, 스마트 제조. 이 분야들에서 지금 세계가 따르는 규칙의 상당수를 한국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선수가 심판석에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100년 만에 처음으로 규칙을 따르던 나라가 규칙을 쓰는 테이블에 앉은 겁니다. 보통 후발국이 이 테이블에 앉기까지 최소 2세대, 60년이 걸립니다. 한국은 한 세대 만에 해냈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왕리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더 이상 여유로운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표준이고 뭐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콜먼 국장, 당신은 의도적으로 한 가지를 빼놓고 있어요. 경제의 기본 중의 기본, 시장 말입니다. 한국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갑니다. 우리가 문을 닫으면 그 잘난 표준이고 특허고 전부 종이 조각이 됩니다. 몇 년 전 우리가 한번 본때를 보여줬을 때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휘청였는지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한국 경제의 목줄은 베이징이 쥐고 있습니다. 이건 분석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목줄이라는 단어에 객석 곳곳에서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외교적 수사가 완전히 벗겨진 날 것의 발언이었으니까요. 저는 차분하게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 교수님, 좋은 타이밍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침 다음 슬라이드가 그 목줄에 관한 겁니다. 화면에 두 개의 선이 교차하는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한때 한국 수출의 4분의 1 이상이 중국으로 갔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10년 전 이야기죠. 보시는 것처럼 그 비중은 매년 줄어서 지금은 5분의 1 아래로 내려왔고 지금도 계속 내려가는 중입니다. 한국이 시장을 미국, 유럽, 동남아, 중동, 인도로 분산시켰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이 본때를 보여줬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사건 이후부터요. 목줄을 보여주자 한국은 항의하는 대신 조용히 목줄을 풀기를 찾았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반대쪽 선입니다. 저는 교차점을 가리켰습니다. 이 선은 중국의 대한국 수입 의존도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정밀화학 핵심 품목들. 중국 첨단 제조업이 한국산 중간재 없이 돌아갈 수 있는가? 우리 IMF와 세계은행의 공급망 분석 결과는 아니오입니다. 핵심 반도체의 경우 대체 조달까지 최소 4년이 걸린다는 게 우리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목줄은 맞습니다. 다만 한쪽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매여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 10년간 한국은 자기 쪽 줄을 꾸준히 느슨하게 풀어왔고 중국 쪽 줄은 그대로입니다. 시간이 누구 편인지는 경제학자가 아니라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왕리쥐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반박할 숫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벌겋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져 있었죠. 객석을 보니 분위기는 완전히 넘어와 있었습니다. 처음에 비웃던 얼굴들이 이제는 받아 적느라 바빴습니다. 소피아 로시는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고 캐나다 부총재 보는 옆자리와 낮은 목소리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배버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였습니다. 다만 그 표정에서 비웃음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것이 있었죠. 혼란이었습니다. 평생을 믿어온 것이 흔들리는 사람의 혼란.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의 혼잣말처럼요. 숫자는 알겠소. 곡선도, 특허도, 표준도 알겠단 말이오. 그런데 콜먼, 대답해 보시오. 왜요? 도대체 왜 그 나라만 그렇소? 인간은 도달하면 쉬고 싶어하는 존재요. 그게 본성이란 말이오. 왜 그 나라 사람들만 본성을 거스르는 거요? 저는 그 질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박사님,
그게 바로 제가 10년간 붙잡고 있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숫자에 없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은 30년 전 제가 서울에서 직접 봤습니다. 그때는 그게 답인 줄 몰랐을 뿐이죠. 지금부터는 데이터가 아니라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협상 마지막 주였습니다. 저는 연단 앞으로 한 걸음 나왔습니다. 스크린은 잠시 꺼두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그래프가 필요 없었으니까요. 조건은 거의 확정됐고 저는 일을 끝낸 사람의 홀가분함으로 호텔에 돌아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잠이 오지 않아서 창가에 섰습니다. 12월에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부도난 나라의 밤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불 꺼진 빌딩, 멈춘 도시. 그게 정상이니까요. 그런데 제 눈앞의 도시는 달랐습니다. 빌딩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자정이 다 된 시간에 사무실 불빛이 도시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유흥가 불빛인 줄 알았습니다. 뉴욕의 밤처럼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 책상에 앉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가 부도났는데, 회사가 내일 무너질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책상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통역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집에 안 갑니까? 어차피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젊은 직원이 창밖을 한참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진짜 끝나니까요. 저 사람들은 지금 회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부도난 나라에서 다음이라는 단어를 들은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보고서 어디에도 적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제 경제학에는 자정의 불빛을 입력할 칸이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객석은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412명이 있는 공간에서 에어컨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그리고 협상 마지막 날, 모든 서명이 끝난 뒤였습니다. 한국 측 실무자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협상 내내 밤을 새웠는지 눈이 빨갛게 충혈된 40대 남자였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하면서 말했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빚은 갚습니다. 전부 갚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테이블에 앉지 않을 겁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무너진 나라의 자존심이라고요. 호텔로 돌아가서 동료에게 농담까지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패배를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요. 여러분,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저는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빌려준 195억 달러를 전액 상환했습니다. 그것도 예정보다 3년이나 앞당겨서요. 우리 역사상 가장 빠른 졸업이었습니다. 상환이 완료되던 날, 저는 그 서류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이상하게 무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뒷부분 말입니다. 다시는 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던 약속이요. 30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기는커녕 이제는 우리 기금에 돈을 내는 주요 출자국이 됐고 위기에 빠진 다른 나라를 구하는 쪽에 앉아 있습니다. 빌리던 자리에서 빌려주는 자리로 테이블의 반대편으로 건너간 겁니다. 베버 박사께서 물으셨죠. 왜 그 나라 사람들만 본성을 거스르냐고요. 저는 베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대답은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도달이라는 단어의 뜻이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에게 도달은 끝입니다. 쉬어도 되는 지점이죠. 그런데 그날 밤 사무실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결혼 반지를 내놓으려 줄을 섰던 사람들에게, 다시는 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던 그 남자에게 도달은 약속이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같은 겨울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약속이요. 약속은 도달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지켜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 나라는 멈추지 않는 겁니다. 객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안경을 벗고 눈가를 누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피아 로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리고 맨 뒷줄, 박지원이 보였습니다. 그 청년은 처음으로 시선을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그 겨울이 끝나고 태어난 세대였을 겁니다. 부모가 어떤 겨울을 건넜는지 이 먼 워싱턴에서 외국인의 입으로 듣고 있었던 거죠. 저는 마이크를 고쳐 잡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30년 전 제 보고서가 왜 틀렸는지 그 이유를 오늘에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지금부터 제 평생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베버 박사님, 왕 교수님, 저는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아까 드린 약속, 지킬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강연 첫 장면과 똑같은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여기서 끝난다.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 전 제가 쓴 문장입니다. 오늘 강연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문장을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죠. 저는 문장 속 한 단어를 가리켰습니다. 이 문장에서 틀린 단어는 끝난다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말은 설명할 수 없을 때 쓰는 말입니다. 저는 한국의 성장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원래 반복되지 않는 법이니까 끝난다고 쓴 거죠. 논리적으로는 완벽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간 그 곡선을 파고들면서 알게 됐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정까지 꺼지지 않던 사무실 불빛이었고, 은행 앞에 줄을 선 결혼반지였고, 다시는 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던 약속이었습니다. 전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직접 봤던 것들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실력이었고, 우연이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저는 그걸 측정할 줄 몰랐던 것뿐입니다. 저는 객석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서 정정합니다. 30년 전 그 보고서에서 틀린 것은 한 문장이 아닙니다. 도달하면 멈춘다는 전제 위에 세워진 제 경제학 전체가 틀렸습니다. 저는 도달을 종착역으로 배웠고 평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200년치 데이터를 들고 와서 증명했습니다. 도달은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선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 나라를 따라잡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그 나라가 멈춰 있을 때 쫓아가면 됩니다.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의 현재 위치에 도달했을 때 한국은 이미 거기에 없을 겁니다. 이것이 제가 36년 경력을 걸고 내리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한국의 진짜 위치를 알고 싶다면 현재 순위표를 보지 마십시오. 궤적을 보십시오. 그 궤적은 지금도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객석 중앙에서 클라우스 베버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90분 내내 팔짱을 끼고 있던 남자, 거품이라고 비웃고 동화라고 조롱했던 유럽 경제학의 권위, 모두가 마지막 반격을 예상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베버는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으로 천천히 안경알을 닦았습니다. 그 침묵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죠.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콜먼. 목소리가 처음과 달랐습니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40년 전 내 스승은 나에게 이렇게 가르쳤소. 경제학자의 명예는 자기 이론이 맞았을 때가 아니라 틀렸음을 인정할 때 지켜진다고. 나는 평생 그 가르침을 학생들에게 전하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본 적이 없었소. 그는 안경을 다시 쓰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90분 전에 나는 한국의 성장을 거품이라고 불렀소. 지금 정정하겠소. 내가 거품이라고 부른 것의 정확한 이름은 실력이었소. 그리고 그것을 거품이라 부르고 싶었던 내 마음의 정확한 이름은 두려움이었던 것 같소. 우리 유럽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그 나라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두려움 말이오. 그는 객석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다음 학기에 베를린으로 돌아가서 강의 계획서를 다시 쓸 거요. 수렴 이론 챕터 옆에 예외 챕터를 추가하겠소. 챕터 제목은 이미 정했소. 한국, 도달 후 가속. 그리고 그는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오래, 좋은 강연이었소. 콜먼. 30분짜리 내 강연은 취소했소. 끝까지 듣길 잘했소.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박수를 잠시 멈췄습니다. 아직 한 사람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리쥔. 그는 자리에 앉은 채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깍지 낀 채로요. 장내의 시선이 자신에게 모이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 20초. 누군가는 그가 끝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콜먼 국장님. 그의 목소리에서 처음에 그 오만한 여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베이징에 보고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 세션의 내용을 요약해서요. 사실 제목은 이미 정해두고 왔습니다. 한국 변수, 과대평가된 리스크. 그렇게 쓸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닫아두었던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방금 제목을 지웠습니다. 새 제목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한국 모델, 우리가 가장 먼저 연구해야 할 대상.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그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저는 한국을 새끼 새라고 불렀습니다. 그 비유를 정정하겠습니다. 다나카 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비웃는 자가 청구서를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을 비웃을 때가 아니라 한국이 어떻게 멈추지 않는지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기침 한 번이면 쓰러진다고 했던 그 나라는 우리가 기침하는 동안 폐활량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국장님, 강연 시작할 때 늙으셨다고 한 말 사과드립니다. 오늘 이 강연장에서 가장 젊은 사고를 한 사람은 국장님이셨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는 순간 둑이 터졌습니다. 412명이 일어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천장을 때렸습니다. 소피아 로시가 일어났고 다나카가 일어났고 캐나다 부총재보가, 싱가포르 국장이, 영국 차관보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앉아있던 사람들까지 하나둘 일어나면서 거대한 회의장 전체가 기립해 있었습니다. 저는 연단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36년 경력의 마지막 강연이 한 나라에 대한 사죄이자 헌사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 속에서 저는 30년 전 그 충혈된 눈의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당신의 약속이 오늘 워싱턴 한복판에서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저는 짐을 정리하다가 회의장 맨 뒷줄에 아직 한 사람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지원. 그 한국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는 내가 해야지요. 그런데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강연 중에 내가 그 겨울 이야기를 할 때 당신 표정이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청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협상이 있던 해 겨울에 저희 아버지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다음 해에 태어났고요. 어릴 때 어머니 손에 반지가 없는 이유를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두 분은 그 시절 이야기를 잘 안 하세요. 그냥 열심히 사셨다고만 하시죠. 그런데 오늘 그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 계셨던 분의 입으로 그 시절을 들으니까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부모님이 뭘 건너오신 건지 오늘에서야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30년 전 그 협상장에서 만난 사람들, 자정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던 사람들, 반지를 내놓은 사람들, 그분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내 보고서를 틀리게 만든 건 데이터가 아니라 그분들이었어요. 저는 청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 세대가 멈추면 내 보고서는 30년 늦게 맞는 보고서가 됩니다. 당신 세대가 계속 가면 영원히 틀린 보고서로 남는 거고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내 보고서가 영원히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국장님. 저희는 멈추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청년은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협상장의 그 남자와 똑같은 등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숫자로 나라를 판단해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깨달았습니다. 한 나라의 진짜 힘은 외환보유고에 있지 않습니다. 무너진 겨울에 결혼반지를 내놓는 사람들, 부도난 회사에서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멈추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고 웃으며 말하는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도달한 나라는 멈춘다. 200년간 그것은 법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는 새로운 문장을 배워야 합니다. 도달은 끝이 아니다. 어떤 나라에게 도달은 다음 출발선이다. 그 나라의 이름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30년 전 한국의 사망, 선고를 내렸던 IMF 국장이 워싱턴 총회장에서 직접 고백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 겨울을 건너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의 약속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멈추지 않는 대한민국의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